그의 얘기는 온통 피로 물들었고 주인공은 모두 타락했다오. 그러나 악을 통해 배운 선이야말로 지식을 온전케 하는 법. 그러니 모두 와서 책장을 넘기시오. 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65위를 차지한 사드 후작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키스입니다. 영화는 광장의 단두대에서 한 여자가 처형을 당하는 모습과 그 장면을 보려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창문으로 그 광경을 보는 한 남자로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 역사 속 괴담을 한 편 소개하리다. 엽기적이지만 짜릿한 얘기죠. 1794년 파리. 매력적인 귀족 숙녀 레나드 양은 성적인 취향이 특이한 여자였소. 욕망에 맘껏 탐닉하는 삶을 누군들 꿈꾸지 않겠소? 레나드 양은 그 신분 덕에 가학적 쾌락 속에서 방종한 삶을 맘껏 누렸소. 그러다 결국 자신만큼 변태적인 한 사내의 제물이 됐죠. 그녀보다 한 수 위인 가학의 기술자. 다 순식간이요. 사냥꾼은 어느 순간 먹이가 되고 쾌락을 누리던 자는 구경감이 되죠. 그리고 몇 년 후 샤랭턴 정신병원에 사드 후작이 수감되어 있는데 그는 감옥에서도 소설의 집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세탁기를 맡고 있던 마들렌은 병실에 빨래들을 수거하는데 사드의 소설을 빨래로 위장해 받아서는 한 출판업자에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판된 사드의 소설은 거리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 여파로 인해 당시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수녀원에 들어간 저스틴은 탱탱하고 예쁜 몸매의 수녀로 썩긴 아까운 미인이었다. 어느 날 주교가 그녀의 몸을 만졌다. 그녀는 외쳤다. 제가 또 죄를 짓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교는 그녀를 돌려 앉혀 치마를 위로 걷었다. 분홍빛 엉덩이가 드러났다. 가운데 오목한 부분에 장미꽃 봉우리가 봉긋 열려 있었다. 저항할 틈도 없이 경건의 탈을 쓴 주교는 예수의 몸인 성찬떡을 그녀의 그곳에 집어넣었다. 그는 라틴어로 기도를 읊은 후 자신의 남성을 옷 밖으로 꺼내 그녀 몸속에 밀어넣었다. 음란한 문체와 주제로 봐서 사드가 병원에서 쓴 게 분명합니다. 나폴레옹은 그 소설의 작가인 사드 후작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아 당장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지만 신하들의 역사 운운하는 이야기에 정신병자 고문관인 콜라드 박사에게 맡기죠. 그는 잔인하고 신리만 밝히는 사람으로 사드 후작에게는 처형보다 더욱 지독한 형벌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구식이다. 잔인하다. 그렇게들 날 비난하죠. 허나 난 공격적 치료법이 좋소. 난 인기나 명성에 관심 없어요. 신이 포기한 인간들을 걷어서 들개처럼 조련시키고 길들이는 게 내 사명이니까. 잔인해 보이지만 이건 사랑이요. 폐하께선 당신이 샤랭턴에 가주길 원하시오. 거긴 원장이 잘하고 있잖소? 그는 젊고 이상주의자요. 내게 있어 이상주의란 젊음의 허영이요. 샤링턴 정신병원의 원장은 쿨미어 신부였는데 그는 젊고 신앙심이 넘치는 항상 자비로운 사람으로 사드 후작과도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콜라드 박사는 자신과는 전혀 다르게 병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쿨미어 신부를 보고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해 알려주게 됩니다. 한편 마들렌은 병원의 친구들에게 후작의 소설을 읽어주고 그들은 그녀와 사드의 관계를 의심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쿨미어 신부에게 가 있습니다. 교수는 콜롬브의 치마를 허리 위로 걷어올렸다.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주마. 교수는 그녀의 속바지를 무릎 밑으로 내렸다. 두 다리 사이로 튤립 같은 분홍빛의 비너스의 언덕을 그는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후작방에 갔었지? 한두 번. 후작은 숫돌로 이빨을 간대. 그는 안 미쳤어. 헌데 왜 여기 있지? 살인죄로. 말도 안 돼. 그의 책을 읽고 한 남자는 아내를 죽였고 두 임산부가 유산했대. 그게 살인 아냐? 그래 욕하면 책 안 읽어줄 거야. 너 후작 좋아하지? 다 알아. 얜 딴 사람을 좋아해. 그 이야기를 들은 쿨미어 신부는 사대 후작에게 다가가
집필을 그만둬달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드는 소설을 무기로 삼아 마들렌을 놀이개로 다루려고 하지만 마들렌의 마음은 샤랭턴 병원을 운영하는 신부 쿨미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새 작품 달래요. 글은 써놨지. 이 병원이 배경이야. 정신병자들의 마스코트인 세탁부 처녀의 슬픈 얘기. 자극적인가요? 엄청 뇌설적이고 무척 한대 값이 비싸. 한 장에 키스 한 번. 입 안 대고 해도 되죠? 내 책값은 아주 세. 나처럼 꼭 소설 쓰듯 말씀하시네. 긴 소설이네요. 클라이맥스는 비싸. 무릎에 앉아. 요구도 많으셔. 결말엔 프리미엄이 붙지. 어떤 내 처녀성 오늘 내게 바친 뒤 현실과 소설도 구분 못해요. 이 천하의 얼간이. 한편 콜라드 박사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를 신부로 두고 살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평범한 척을 했지만 속은 변태적인 욕망과 돈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사드 후작은 그를 초대해놓고 그에 대한 비판적이고 자극적인 공연을 열게 되는데 공연 내용은 콜라드 박사가 어린 신부를 약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빨리 옷 벗어. 내 물건이 성났다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난 당신이 무서워요. 시키는 대로 해. 다리를 벌려. 널 먹고 싶어 여기. 이 기묘한 느낌은 뭘까? 수치와 쾌감이 뒤섞인, 오, 그래요. 그렇게 핥아줘요. 샹퐁 수녀님처럼. 그 수녀, 변태였군. 여자만 좋아해요. 저녁 기도 때도 늘 추파를 던졌죠. 이번엔 뒤로 해보자. 추잡스럽게 별짓 다 하네. 계속해주마.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대대적인 망신의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콜라드 박사에게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오는데 그 여자는 바로 사드 후작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기괴한 행동에 의해 귀족들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된다며 제발 자신의 남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편의 퇴원을 부탁하러 오셨소? 아니요. 전 그가 영원히 갇혀있길 바래요. 훗날 늙어 죽거든 그 시신을 벌레 먹이로 던져주세요. 진담이시오. 병을 못 고칠 바엔 차라리 그 짐승을 꼼짝 못하게 가둬주세요. 독방에 갇혀 펜도 없고 종이도 없는 곳에서 사드 후작은 자신의 피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마들렌이 찾아옵니다. 사드 후작은 피로 글이 쓰여진 시트를 마들렌에게 주고 마들렌은 그 옷에 적힌 것을 글로 옮겨 쓰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애미한테 못 읽어줘? 알 거 없어요. 그러지 말고 좀 읽어봐. 불보아는 특이하게도 시신과의 정사를 좋아하는 색광이었다. 그 중에서 백미는 죽은 지 12년 된 시신과의 무덤 속 정사였다. 끔찍하군. 너무 끔찍해. 왜 안 읽어? 격렬한 정사로 시체뼈가 탈골됐지만 그는 그 시신에게 찬사를 퍼부었다. 어떻게? 무덤판 보람이 있군. 그러나 피 묻은 세탁물을 빤 흔적을 발견한 콜라드 박사는 사드 후작의 소설이 외부에 유출되는 과정에 마들렌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엄마처럼 너도 두 눈이 멀었나? 엄마는 환자들 빨래를 해주다 양잿물에 눈이 멀었어요. 이 물은 왜 이래? 물이 뻘겋찬소. 전 형사가 아니에요. 빨래솥이 녹슬었나? 잿물이 상했어? 아니면 이 시트가 후작의 방에서 나왔거나. 이런 고급이 이름도 새겨졌어. 거짓말하는 게 다 보여. 콜라드 박사는 마들렌에게 태형을 가하게 되지만 그녀가 맡고 있던 중에 쿨미어 신부가 나서 그녀 대신에 자신이 대신 형을 받겠다고 합니다. 맞아. 당장 그대로 묶어놔. 피를 봐야 후련하다면 날 때려요. 뭐해? 어서 쳐. 그럴 거 없어. 순교는 하녀가 아닌 신을 위해 하는 거요. 그 사건 이후 마들렌을 몰래 사랑하고 있던 쿨미어 신부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나보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쿨미어 신부의 방을 찾아온 마들렌은 쿨미어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자기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만 사제인 쿨미어는
눈물을 머금고 이를 거절한답니다. 신부님, 절 보내지 마세요. 이곳에 누군가와 헤어지기 싫어요. 그게 누군데? 후자. 정말 둔하시군요. 네들렌, 그런 감정을 발설해선 안 돼. 왜죠? 발설하면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지니까. 마침내 사드 후작을 고문할 돈과 명분을 얻게 된 그는 밤새 그를 고문하지만 전혀 뜻을 굽히지 않는 그의 모습에 당황하고 말죠. 고문하니까 짜릿해? 흥분돼서 물건이 뻗치지? 잘난 척하지 마, 이 개자식아. 내가 괴롭힐수록 내 신념은 더 확고해질 뿐이야. 샤랭턴을 떠나기 며칠 전 마들렌은 사드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지필 도구를 압수당한 사드는 정신병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최후 소설을 입에서 입으로 마들렌에게 전달하고 마들렌은 이를 종이에 옮겨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뭘로 얘기를 써? 허공했을까? 귀에 들려줘요. 그건 너무 위험해. 내가 옮겨 쓸게요. 마지막 추억으로. 때와 장소가 좋질 않아. 우린 졌어. 이렇게 될 줄은. 얘기거린 무궁무진해. 그럼 해줘요. 오늘 밤에 잉크하고 펜을 갖고 세탁실로 와. 천사와 성자들도 괴성을 지를 만큼 멋진 얘기를 해줄게. 그러나 소설의 내용을 전달하는 도중 자극적이고 문난한 글귀에 자극을 받은 한 정신병자가 병원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아비규환 속에서 마들렌은 성도착 환자인 부숑에게 사드가 말했던 방식으로 살해되고 맙니다. 이에 평소 마들렌과 사랑하는 사이였던 원장 콜미어 신부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을 사드 후작으로 보고 그의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그를 독방에 넣어 천천히 죽여가게 됩니다. 콜미어 신부는 죽어가는 사드 앞에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종용하지만 사드는 십자가를 씹어 삼키며 끝까지 신에게 저항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콜미어 신부는 사드 후작이 죽자 죄책감으로 미쳐버리고 그 틈에 콜라드 박사가 병원을 차지합니다. 이것 봐요. 신부님. 난 말이요. 악마의 얼굴을 봤소. 제발 부탁이니 내가 본 걸 글로 쓸 수 있게 해줘요. 헛소리 하는 거요. 자비를 베풀어 종이와 잉크, 펜을 갖다 줘요. 말 듣지 말아요. 아주 위험한 자요. 그는 돈이 되는 사드 후작의 소설을 자신이 직접 마무리를 하기 시작하며 병원의 환자들을 이용해 작품들을 책으로 만들어 팔아대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미쳐버린 쿨미어 신부는 병실에 갇혀 사드처럼 후임 신부에게 필기도구를 요구하는 신세가 되는데 마들렌의 어머니가 그에게 펜과 종이를 건넵니다. 잘 써요. 내 딸을 위해. 독자 여러분, 이젠 쿨미어가 여러분께 내 대신 얘기를 들려드릴 거요. 그는 펜초 끝에서 자유를 찾았다오. 허나 조심해요. 그의 얘기는 온통 피로 물들었고 주인공은 모두 타락했다오. 그러나 악을 통해 배운 선이야말로 지식을 온전케 하는 법. 그러니 모두 와서 책장을 넘기시오. 영화는 마지막에 이런 자막을 보여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가학적 변태 성욕자를 일컫는 세디스트 어원인 사드 후작의 죽기 전 10년 동안의 얘기이다. 사드 후작은 오늘날 백과사전에서는 그를 프랑스의 소설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살아생전 스캔들의 대명사였고 죽어서도 명예롭지 못한 이름을 남겼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자유주의적 사상과 검열에 대한 굽히지 않는 투쟁 정신은 다시 평가받고 있다. 레이첼입니다. 그럼 필스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필스는 새의 깃털을 말하는 단어인데 통상적으로는 깃털이 달린 펜을 가리키며 유럽에서 흔하게 썼던 필기도구였습니다. 필스는 사디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드 후작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2000년에 만들어졌고 감독은 부패기선의 필립 카프만이 맡았습니다. 샤인의 제프리 존스, 타이타닉의 케이트 윈슬렛, 허와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 뉴스의 마이클 케인 등이 출연한 영화로 배경은 1810년 나폴레옹이 즉위를 한 시기로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드 후작은 귀족이면서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두었으나 방탕하고 변태적인 성욕에 사로잡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목으로 감옥에 여러 번 드나들었고 급기야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학적이고 변태성욕적인 부분을 글로 써서 세상에 뿌리고 화제를 일으켰는데 그런 것을 주제로 한 소설인 쥐스틴, 소돔의 121을 씁니다. 사드 후작의 소돔의 121은 문역들, 늘밀소설 119 구역질라는 세디즘의 극치, 소돔 121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정신과 의사와 신부의 태도가 상반되는데 신부는 사랑으로, 의사는 응징으로 대해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남에게 심한 가학을 하며 변태적인 쾌락을 즐기는 기이한 현상을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사디즘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명칭의 주인공이 바로 사드 후작입니다. 실제 했던 인물 사드 후작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의 표현, 죄와 벌, 표현의 자유, 도덕성, 창작의 열정, 정신병리학적 견해 등을 돌아보도록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욕망을 억제하며 살던 자비로운 원장 쿨미어 신부는 결국 정신병자가 되었고 애초부터 자신의 욕망과 더러움을 보여주었던 콜라드 박사는 부자가 되었죠. 심지어 모든 스캔들과 문제거리들의 중심에 있던 사드 후작까지 후세에 칭송받으며 결국 인간이 숨기고 더러워하던 것들이 바로 그들이 원하던 것이라는 역설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럼 필스의 감독과 주연 배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필립 카프만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으며 시카고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는 1965년 칸 영화제에서 자신의 영화 골드슈타인으로 노벨 비평상을 수상했고 1976년 영화 무법자 조시 웨일즈의 각본가로 감독을 맡았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로 대체되었습니다. 감독으로서 카프만의 첫 히트작은 1978년의 돈시겔의 1956년 공상과학 고전을 리메이크한 인베이전 오브 더 바디 스네처즈였습니다. 카프만은 1988년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오스카상, 각본상 후보에 올랐고 1990년 헨리 앤 준으로 첫 NC-17 등급을 받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드 역의 제프리 로이 러시는 1951년 7월 6일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 투움바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독일계, 아버지는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혈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자랐으며 에버턴 파크 주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1971년 20세 때 퀸즐랜드 극단에 출연해 연극계에 데뷔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클래식 레퍼토리 작품으로 알려진 그는 뮤지컬 당신은 좋은 남자 찰리 브라운에서 스누피 역으로 퀸즐랜드에서 히트를 치게 됩니다. 1981년 후드 윙크로 영화에 데뷔했지만 여전히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1996년 샤인에서 피아노 신동 데이비드 헬프갓 역으로 평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놀라운 연기로 오스카상, 골든 글로브상, 영국 영화상, 호주 영화연구소상을 포함하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을 받게 됩니다. 케이트 엘리자베스 윈슬렛은 버크셔주 레딩에서 태어났는데 외조 부모 올리버와 린다 브리지스가 레딩 레퍼토리 극장을 운영했습니다. 케이트는 어린 나이에 재능을 발휘했는데 11살 때 어린이 시리얼 광고에서 허니 몬스터의 상대 역으로 춤을 추며 프로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17살 때였는데 천상의 생물에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는 환상을 품은 강박적인 청소년 역으로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앙리의 센스와 감성을 위한 카우콜 오디션에 참석해 이 영화의 스타인 엠마 톰슨에게 즉각적인 인상을 남겼고 영국 아카데미상과 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후 주도에서 반항적인 여주인공 역을, 케네스 브레너의 햄릿에서 오피리아 역을 연기했고 제임스 카메론의 타이타닉으로 국제적인 스타가 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상대 역으로 세계의 어린 소녀들의 우상이 되었는데 아카데미상 후보에 2번 오른 최연소 여배우가 되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히데우스 킹키와 홀리 스모크라는 독립영화 출연을 위해 셰익스피어 인 러브와 안나 앤 더 킹의 주역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인 2000년 킬스의 사드 후작의 하녀이자 공범으로 출연해
아카데미상 후보에 4번 오른 최연소 배우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2016년 현재 그녀는 오스카상 후보에 7번 올랐고 그중 전직 강제 수용소 경비원으로 나온 더 리더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1998년 주감독 짐 스래플턴과 결혼해 2000년 10월에 딸 리아 허니 트라플턴을 낳았지만 2001년에 이혼했고 2003년 샘 멘데스 감독과 결혼해 아들 조 알피 윈슬렛 멘데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2월에 별거를 시작해 10월에 이혼을 했으며 2012년에 레드 로클롤과 결혼해 아들을 두었는데 2012년 영국 여왕 탄생일에서 대영 제국 훈장 중 가장 높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풀미어 신부역의 호아킨 피닉스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1974년에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뉴욕 유대인 출신, 아버지는 영국 제도 출신인데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가족은 중남미 여러 곳에 옮겨 살았지만 호아킨이 6살일 때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는데 5명의 아이들은 에이전트를 찾아 텔레비전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호아킨의 첫 연기는 시트콤 세븐 브라이즈 포 세븐 브라더스에 게스트로 출연한 것이며 그 후 몇몇 TV 작품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유니버설 픽처스의 페런트우드에 출연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멕시코로 떠났다가 3년 후 비극적인 상황에 나타나는데 1993년 클럽에서 동생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할 때 호아킨이 건 911 통화 내용이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잠시 연기에서 떨어져 있던 그는 1995년 니콜 키드먼의 투 다이포에서 주연을 맡았고 버스벤 산트로부터 한때 약혼녀였던 리브 타일러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는 올리버 스톤의 유턴에서 조연으로 영화계에 복귀했는데 피닉스를 스타로 만든 영화는 2000년의 글래디에이터로 편집증적인 젊은 황제 커모도스 역으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소나기가 갑자기 오는 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당신이 버스에서 내릴 때면 꼭 만날 것 같은 마음에 우산을 들고 한참을 기다린 나를 당신은 알까요? 오광수, 당신은 알까요?